박정희 대통령은 본인이 기독교인은 아니셨습니다. 그런데 아마 어느 나라를 살펴봐도 박정희라는 인물처럼 기독교가 널리 전파되는데 크게 도움을 줬던 통치자는 참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니셨죠. 거기서 주일학교를 같이 다녔던 동네 형님을 하나 만납니다. 그래서 그 형님은 아주 신앙생활을 잘해서 우리나라의 존경받는 목회자가 되시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평생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수백 통의 편지를 주고받아요. 동생 박정희하고. 근데 이 목사님이 그거를 아주 그 교단에서 청빈하기로 유명한 인격자로 성자로 소문이 나신 그런 목사님이세요. 그 이분이 평생 이제 정의아우 형님 이러면서 서로 의형제를처럼 평생을 지내신 분인데 대통령이 내 의형제 의동생이라는 거를 아무한테도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도 편하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었겠죠. 왜냐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신 분이니까요. 내가 박 대통령이 박정희가 내 동생이야 이러고 다니면 이권을 바라는 사람이 거기 얼마나 많이 모여들었겠습니까? 지금도 뭐 대통령이랑 친하다 그러면 그걸 빌미로 해서 뭐 돈 문제 일으키고 자리 달라 그러고 이런 사건이 개명한 2023년에도 많잖아요. 박 대통령 시절에는 아주 그런 일이 지금보다 훨씬 많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깨끗하신 분이라 평생 박정희 대통령이 의동생이고 편지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비밀로 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목사님 서재에 그 목사님을 존경했던 후배 목사님, 그분이 저의 처 외삼촌 되시는 분인데요. 저희 처 외삼촌 목사님이 그 집에 갔다가 좋은 신학책이 있어서 딱 꺼내서 열어봤더니 거기서 뭐가 뚝 떨어진 거예요. 형님께 동생 박정희 올림. 이런 편지가 있어갖고 이분이 깜짝 놀라갖고 목사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목사님 어렸을 때 주일학교 박 대통령이랑 같이 다니셨다는 거 내가 아는데 이런 관계셨습니까? 그랬더니 사실상 이러이러했다고. 그래서 박 대통령 돌아가시고 한참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 사실이 밝혀지셨어요. 제 처 외삼촌이 그 얘기를 조갑재 선생한테 연락을 해서 조갑재 선생이 밑에 기자를 보내서 취재해서 박정희가 평생 편지를 주고받은 의형제가 있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죠. 그 의형제분이 아주 성자 같은 목사님이셨고요. 그 목사님한테 보낸 박정희 대통령의 편지는 전부 다 내용이 똑같아요.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는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박정희가 비로소 추월한 거지 경제력, 국방력 남한과 북한은 비교가 안 됐습니다.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고 베트남도 그때 공산화됐고 베트남 다음은 한국이라고 다들 얘기했거든요. 늘 나라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저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내가 특정 종교를 믿는다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이런 소리 하면 국민 분열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종교적인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형님은 신앙인이시기 때문에 제가 형님께 부탁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를 위해서 수백 통의 편지가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경제가 개발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농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비가 내리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늘 중대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기도를 부탁했던 대통령. 이분이 워낙 그 똑똑하신 분이고 역사 해박하신 분이셔서요. 공산주의를 어떻게 이기느냐 이걸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연구를 해봤더니 전 세계에서 공산주의를 이긴 세력은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기독교입니다. 공산주의를 이기려면 기독교가 많이 퍼져야 되겠구나. 한편으로 이 생각을 했고요. 또 한편으로 이분은 군인이고 전쟁을 하셨잖아요. 실제로 일본군 소속으로 2차 세계대전 때 만주 그쪽에 파견도 되셨었고 6.25 전쟁도 치러내셨고 월남에 파병도 했습니다. 실전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는 군인이었기 때문에요. 전쟁이 무기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이분은 너무 잘 알았어요. 전쟁은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요. 사람한테는 정신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기나 모든 인구나 경제력이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한테 비교가 안 되죠. 근데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우리나라를 지키겠다고 싸우니까 일주일이면 끝날 거라는 전쟁이 지금 1년째 끌고 있잖아요. 정신력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분은 군인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 군대의 국방력을, 이 정신력을 강화해야 국방력이 강해진다. 근데 공산주의는 군인 전체가 공산주의 사상으로 통일돼 있어요. 그 정신력이 강하죠. 우리는 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다 보니까요, 국민들한테 하나의 사상을 강요할 수가 없어요. 다양해요, 사상이. 그럼 저쪽은 정신적으로 공산주의로 통일돼서 무장되어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거기 싸우려면은 우리도 무장된 뭐가 있어야 되겠다.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건 기독교밖에 없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목사님들을 불러 모아놓고 공산주의 이긴 게 기독교밖에 없고, 우리가 공산주의를 싸우는 대한민국 국민도 이렇게 무장시키는 방법밖에 없는데 어떻게 좋은 비결이 없습니까?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실시한 게 전군 신자화 운동이라는 거래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요, 그 시절 군대 갔다 오신 분 아실 겁니다. 주일날 내무부에서 쉬고 있으면 고참들이 와서 때렸어요. 전군 신자화, 종교 생활해야 된다고, 그래야 정신무장 된다고 강제로 종교 생활하게 됐어요. 그럼 군대에 있었던 분들이 강제로 종교 생활 뭐 했을까요? 그 당시 군대에는 교회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박정희의 전군 신자화 운동은 겉으로는 신자화예요. 왜? 대통령이 전군 기독교화 이렇게 말했던 큰일 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 종교 편향이 되죠. 그래서 전군 신자화라고 말했지만 반강제로 많은 군인들을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때 기독교가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죠. 또 하나, 이분이 가난한 농민 출신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농촌 잘 살게 할까? 이거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 모델을 찾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찾은 게 두 모델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키부츠 운동. 이스라엘은 기독교는 아니지만 구약 성경을 믿는, 기독교랑 굉장히 가까운 유대교 쪽이잖아요. 기독교, 유대교. 종교는 다르지만 사상이라는 면에서는 비슷한 게 있거든요. 그쪽, 유태인들 농업, 키부츠 농장처럼 우리 농촌도 개혁을 해야 된다. 또 이분이 찾았던 또 하나의 모델이 가나안 농군학교. 그 당시 김용기 장로님이라는 분이요, 기독교 농민운동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가나안이라는 명칭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으셔서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을요, 가나안 농군학교에 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농민들 의식을 어떻게 바꾸고 농사 짓는 방법을 어떻게 하고 이걸 다 배우게 해요. 공무원 전체를.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걸 보고 우리 농민 이렇게 하면 잘 살겠구나. 교육이 된 다음에 가나안 농민운동 이란 이름을 전국에 확산시키면 이것도 기독교 편향이니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셨죠? 새마을 운동이 된 거예요. 그게 김용기 장로님, 기독교인이 하셨던 가나안 농군학교 모델을 한국 농촌에 확산시킨 거. 기독교적 의식개혁인데 기독교는 뺐어요. 왜? 정부에서 기독교 얘기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농군학교 모델로 새마을운동. 가나안 농군학교의 모델, 새마을운동의 그 사상적 흐름을 추격해보면 영향을 준 두 가지가 이스라엘의 키부츠, 또 하나가 가나안 농군학교. 둘 다 성경에 기반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분은 기독교적인 생각, 성경적인 사고방식으로 국민들을 의식개혁을 해야 된다. 이 케케묵은 유교, 양반, 성리학, 왕도정치 이런 아주 말만 하는, 입만 살아있는 탁상공론을 물리치고 기독교적인 실용주의로 부국강병을 이뤄야 된다. 이게 박정희의 사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상적으로 굉장히 기독교와 가까웠던 분이고 음으로 양으로 기독교 장려 정책을 어마무시하게 펼치셨던 그 이승만 대통령이란 분은요, 인류 역사상 그분도 드물죠. 5,000년을 하나님 모르던 나라에서 개신교인으로는 이승만 최초로, 양반 출신으로 처음 예수 믿었어요. 그때부터 100만 기독교인을 주옵소서. 68년 동안 기도했어요. 기독교인이 딱 40명이고 그중에 양반은 자기 혼자였는데 예수 믿을 때. 기독교인 40명인 나라에서 100만 명 예수 믿게 해주옵소서 68년을 기도했는데 이승만 박사가 돌아가실 무렵에 한국의 기독교인이 120만 명이 돼요. 이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100만 명 기독교인. 물론 이승만 박사 혼자 한 건 아니지만 그분이 처음 그 비전을 가졌어요.
그 이승만의 뒤를 이어서 부국강병책을 추진했던 박정희는 기독교인은 아니었지만 굉장히 기독교적 사고방식을 갖고 기독교를 적극 장려한 결과 박정희 대통령 말기에 한국 기독교인이 1000만에 육박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두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부국강병을 이룬 대통령인 동시에 아주 기독교 친화적인 기독교적인 사상으로 우리 국민들이 무장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아주 현명한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앞부분은 울산 공업지구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이 시간에는 포항제철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PPT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철을 가리켜서 산업의 쌀이라 그럽니다. 쌀이 있어야 밥을 먹어야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처럼요. 이 당시만 해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산업이 발전하려면 철이 있어야 돼요. 쇠가 있어야 됩니다. 쇠가 있어야 자동차도 만들죠. 쇠가 있어야 건물도 짓습니다. 쇠가 필요하지 않은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제철소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박정희의 오랜 수건이었고 그 결과 포항종합제철이라는 세계적인 공장이 탄생하죠. 그 포항종합제철, 포항제철 기업 하나가 국민 경제에 끼친 영향이 어느 정도냐? 이게 이제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서 나온 1000페이지가 넘는 어마어마한 분량의 연구서적을 보면요. 뭐 79년에 25.6%, 82년에 42%, 85년에 33.9%. 이게 뭐냐? 만약에 포항제철이 없었다면 저만큼 돈이 더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포항제철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볼 때 포항제철이 없으면 다른 나라에서 우리가 쇠를 수입해야 되잖아요. 그럼 수입하기 위해서 돈이 나가죠. 근데 포항제철에서 싼 값에 좋은 쇠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 포항제철 때문에 전략한 돈이 어느 정도 되느냐? 우리나라 수입하느라고 지출한 금액의 3분의 1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경제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 개인에 비유하면 내가 사업하는데 기본적 투자하는데 10억이 필요해요. 그런데 누군가가 도와줘서 10억 가운데 3억 3천을 전략했다면 굉장히 수지 맞은 거죠. 개인한테도 33%? 여러분 한 달 지출하는 액수 가운데 33% 지출액이 줄어들면 그러면 살림이 좀 더 여유 있어지지 않겠어요? 이건 개인이 아니라 국가예요, 국가. 그 국가 단위가 크니까 예를 들어 100조. 돈이 100조가 들 뻔했는데 포항제철이 있는 바람에 33조를 아꼈다는 거예요. 이건 국가 전체로 볼 때는 엄청난 역할입니다. 포항제철이라는 회사 하나가 이런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 이 서울대학교 연구 결과고요. 자, 그럼 이 제철 산업, 포항제철이라는 세계적인 신화가 어떻게 가능했느냐? 기초를 놓은 인물은 역시 이승만입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6.25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1954년 4월 4일 전쟁통인데 이승만 대통령이 특별 지시를 합니다. 전쟁이 끝나면 하루빨리 부흥사업을 펼쳐야 할 것이니 그 기초가 되는 철강산업진흥책을 마련하라. 특히 주택건설 사업을 위한 함석, 철판 등의 공급을 담당할 제강산업 건설 계획을 우선적으로 강력히 추진하라. 이게 비전이라는 거예요. 1953년 4월 4일이면 여러분 한 달 전에 들었던 강의 기억나시죠? 1953년 6월 18일 날 이승만이 방공포로 석방을 해서 한반도를 떠나려고 그러는 미군을 붙잡았어요. 그 2달 전입니다. 이때는요. 미군이 휴전선 긋고 한국을 떠나려고 그랬어요. 미군이 떠나는 게 미국 내에서는 거의 기정사실이었습니다. 미국이 떠나면 우리나라 공산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 위기 속에 이승만이란 인물은요. 미군? 가긴 어딜 가? 내가 미군들을 한 방 먹여서 못 떠나게 붙잡을 거야. 그건 당연하고요. 그 다음 단계. 우리나라 절대 공산화 안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미군이 우리나라 지켜줄 거야. 그러면 난 대통령으로 뭐 해야지? 쇠를 만들어야 돼. 쇠를 만들어서 사람들 살 수 있도록 주택, 집을 튼튼하게 지어야 돼. 그러니까 야 빨리 쇠 만드는 공장 만든 대책 마련해. 이런 게 지도자, 이런 게 지도자. 누가 봐도 공산화되는 나라인데 공산화를 만든 정도가 아니고요. 앞으로 우리나라 부강해져야 되기 때문에 공업화를 해야 하고 잘 사는 나라 되려면
쇠를 만드는 공장이 있어야지 이러고 이때 제강산업을 이미 강력히 추진하라고 특별 지시를 합니다. 이래서 아무것도 없던 나라가요, 연간 생산량 20만 톤 정도의 그 제철 능력을 가진, 20만 톤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0에서 20만 톤까지 가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백지 상태에서 20만 톤으로 제강 산업의 기초를 이승만 대통령이 놔요. 또 하나 중요한 거 뭐냐? 앞 시간에 말씀드렸죠? 울산 공업단지 만들고 독일에서 어떻게 차관을 들여왔느냐? 독일어 할 줄 아는 사람이 한 명. 배경훈 박사. 누가 키웠냐? 이승만 대통령이 장학금 줘서 유학 보낸 한 명이 있어서 그 다 광부 보내고 이런 일들이 쭉 진행될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이때 이승만 박사가요, 대한민국 엘리트에게 다른 나라 가서 쇠 만드는 기술 배워갖고 와야 돼. 장학금을 줘서 제철 기술을 배우라고 전 세계에 파송해요. 그때 제철 기술을 배운 최고의 기술자 겸 학자가 김재관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우리나라 포항제철을 발전시키는데 아주 1등 공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승만은 사람을 가르쳤어요. 사람을 몇 명 길러놨는데 워낙 기반이 없으니까 그 사람을 제대로 쓸 기회도 없이 그냥 돌아가셨고요. 그 다음 박정희 대통령이 몇 안 되는 독일어 할 줄 아는 사람 하나, 제철 기술 가진 사람 하나, 이 사람들을 박정희 대통령이 잘 활용해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승만과 박정희의 합작품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이승만 때 20만 톤의 제철 그 기반을 마련해놨고, 박정희 대통령이 1961년부터 제철소 건설을 계속 시도합니다. 그 제철소라는 거는 국가적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요, 웬만한 기업이 못하고 대개 못 사는 나라들이 이 프로젝트를 많이 추진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내가 선진국이 좋은 쇠를 많이 만들어. 저기 후진국이야. 쟤네 나라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경제 발전은 고사하고 현상 유지를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나라 선진국에서 좋은 쇠를 비싸게 많이 사고 가야 돼요. 근데 그 나라가 원가를 절감한다고 제철소를 만든다고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안 도와주죠. 계속 물건 팔아먹는 게 낫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과 비슷한 시대 60년대에요. 못 사는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제철소 건설을 시도해요. 대표적인 게 이집트. 독재자였던 나세르가 제철 산업을 장려했는데 어떻게 됐느냐? 영국, 미국, 프랑스 선진국들이 모여가지고요, 자기 나라 제철소에서 쓰다가 버리는 노후 설비 이런 걸 비싼 값 주고 팔아먹는 거예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붓고 제철소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나온 쇠가 쓸모가 없어요. 이래서 후진국을 뜯어먹습니다. 제철 산업하다가 돈 띠킨 나라가 한두 나라가 아니에요. 대한민국도 그 과정을 10년 동안 겪어요. 1961년부터 포항제철 착공하는 1970년까지 10년 동안 박정희 대통령이 제철소 만들려고 국제 철강위원단, 미국, 일본, 독일 전 세계 회사들 다 만들었는데 그 회사들이 기술을 준다 그래놓고 노후 설비만 팔아먹어. 왜? 한국이 우리나라 쇠를 수입해 가는 게 낫죠. 그래야 우리 국민들 일자리 생기지. 한국이 좋은 제철소 만들면 손해거든요. 요때 이제 한국을 괴롭힌 사람들이 유태교 자본들. 유대인하고 대한민국 역사하고 봐도 우리나라 역사 곳곳에 아주 유대인들하고 연관된 게 많은데, 이 제철 산업에 대해서는 아주 나쁜 악역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대한민국 도와준 유대인들도 많지만 요때 세계 철강 산업을 주름잡던 유태인들이 한국에 기술을 주는 척하면서 돈만 살살 빼먹으려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유태인들하고 싸우고 이런 과정을 겪게 돼요.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1970년에 포항제철 건설을 시작하니까 1969년쯤 되면은 1961년에 박정희가 제철소 건립 계획을 세워서 한 8년이 지난 거예요. 8년 동안 이리 띠끼고 저리 띠끼고 큰 돈 안 띠꼈지만 해보다가 띠낄 것 같으니까 멈추고, 해보다가 띠끼니까 조사하다가 멈추고, 이 짓을 8년을 해요. 8년을. 그러다가 69년쯤에 포항에다가 제철소를 짓는다. 이게 본격화되니까 국내 언론과 여론이 찬성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박정희 대통령이 고속도로 논다 그럴 때 김대중, 김영삼이 다 가서 들어 누웠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 다음 장면이요.
야당지였던 동아일보에서 69년 5월 30일 제철소 세우기 1년 전에 제철소를 세우려 한다면 60만 톤 용량의 고료를 한 개 만든다 하여도 외화만 1억 3천만 달러를 써야 되는데 이를 마련한다는 것은 지금과 같은 형세 하에서는 전혀 엄두조차 서지 않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이 20만 톤 생산량인데 제철소를 만들어서 3배 띄워서 60만 톤 생산한다. 지금 무슨 돈으로 그걸 하겠냐. 만약 돈을 쏟아부어서 60만 톤, 100만 톤 만들어도 아니 선진국에서는 1000만 톤? 아주 질 좋은 쇠를 싸게 잘 만드는데 그 선진국에서 만든 쇠를 수입해다 쓰는 게 낫지. 한국이 기술도 없는데 60만 톤? 불가능하지만 됐다고 쳐. 그래 봤자 그거 쓸모없다. 이집트처럼 망한다. 우리가 지금 한창 머리를 앓고 있는 부실 기업을 하나 더 만드는 것밖에 안 된다. 한국이 만들어봤자 장난감 같은 것이기 때문에 수입하는 것보다 2곱, 3곱의 생산비를 넣어야 한다. 수입하는 게 싸게 먹힌다. 한국에 해봤자 장난감이다. 뭐 이런 민주투사들이 이렇게 반대를 많이 했어요.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은 밀어붙입니다. 이거를 제철 산업을 하려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 사람한테 맡겨도 안 되고 이 사람한테 맡겨도 안 되고 마지막에 박정희가 제일 믿었던 부하 박태준이라는 사람에게 이 제철 산업을 맡기게 되죠. 박태준은 육군사관학교 다닐 때 박정희가 교관이었어요. 박정희가 포병장교를 해가지고 대포수를 가리켰는데요. 박정희 대통령이 초등학교 선생님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칠판에다가 그림도 잘 그리고 글씨도 잘 쓰니까 대포를 쏠 때 각도를 어떻게 맞춰야 되고 수학 공식이 어떻고 가리키는데 육사 교수 가운데 제일 똑똑했다는 거예요. 일제 강점기 36년 동안 조선 사람이 세계적인 수준의 사관학교 가서 1등한 거. 조선 사람이 사관학교 들어가기도 어렵지만 조선 사람이 사관학교 가서 1등한 거 일제 36년 동안 딱 한 명이 박정희입니다. 만주 군관학교에서 1등했고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교육기관이었던 일본 육군사관학교 가서 거기서도 거의 뭐 정상급 수준의 1등은 못했지만 쪼센징에서 1등을 안 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이분이 학력이란 면에서도요. 세계 최고 군사훈련 기관입니다. 일본이 강대국이었잖아요. 실제로 2차 세계대전 때 일본하고 전쟁하는 미국 쪽에서 만든 필름을 보면요. 일본 육군사관학교는 세계에서 훈련이 가장 강한 곳이다. 최고의 엘리트 장교를 길러내는 곳이다. 거기서 조선 사람이 1등한다는 거 이건 우리 역사에 없었던 일입니다. 그게 박정희가 가르치는데 사관생도였던 박태준이 봤더니 야 저렇게 똑똑한 장군님이 계신가? 또 그 당시 우리나라가 가난해갖고 장군들이 다 부대에 들어가는 급식비 일반 사병들이 먹어야 되는 거 입어야 되는 거 그거 빼돌려가지고 장군들이 다 부정축제했거든요. 박정희는 청렴결백했어. 박정희 대통령이 너무 가난하셔가지고 장군인데 월급으로 생활비는커녕 밥값도 안 돼. 그래서 유경수 여사가 뭘 했느냐? 개를 키우셨어요. 유경수 여사가 개를 키우셔가지고 개를 시장에 갖다가 팔아서 개판 돈, 강아지 팔아서 생활비를 유지했던 아주 청렴한 분이었죠. 그 박태준이라는 제자가 박정희라는 스승을 존경한 거예요. 근데 이 스승인 박정희가 5.16 혁명을 한다고 쿠데타 한다고 막 모으고 다녀? 그러면서 박태준한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박태준도 물어보지도 않아. 제일 친한 사제지간인데 관계가 이상하죠. 아니 목숨 걸고 싸우려면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일 믿을 만한 건 박정희인데 박태준인데 제일 똑똑하고 제자 가운데 제일 믿을 제자한테는 얘기를 안 해. 이 제일 믿을 제자도 목숨 걸고 쿠데타에서 잘못하면 역적이 되는 거예요. 처형당합니다. 자기 스승이 지금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데 모른 척 말을 안 해. 그러다가 쿠데타가 딱 일으킵니다. 혁명이 일어나자마자 박태준이 박정희 그냥 딱 찾아가요. 박정희가 박태준을 딱 보더니 기어이 왔군. 이해가 되세요? 기어이 왔군. 내가 너 오지 말라고 너 괜히 나 따라다니다가 죽을까 봐 너 오지 말라고 내가 너한테 얘기 안 했는데 이 녀석이 기어이 왔군. 박태준의 말
제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알았어. 네가 비서실장이야. 이게 무슨 스님들이 주고받는 선문답 같죠? 기어이 왔군. 제가 있을 자리입니다. 네가 비서실장이야. 나중에 혁명 선고한 다음에 박정희가 박태준 부릅니다. 담배를 딱 피면서 내가 왜 임자한테 말 안 했는 줄 알아? 내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면 우리 애들 어린데, 우리 애들하고 우리 집사람 길거리에 앉은 거지 될 텐데, 역적 가족이 될 텐데 내 가족은 누구한테 부탁해? 임자가 아니면 내 애들을 누구한테 맡기겠어? 제일 믿었던 제자이기 때문에 혁명이 실패할 수 있잖아요. 그 역적이니까 처형당하죠. 남은 가족들은 역적의 가족이니 얼마나 고생하겠습니까? 자기 가족을 박태준한테 맡기려고. 박태준한테 말을 안 했어요. 박태준도 말을 안 하니까 가만히 있다가 혁명이 나니까 같이 죽어야지 이러고 찾아간 거예요. 한국 남자들 멋있지 않습니까?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그 박태준한테, 군인 출신인데 이거 임자가 해야 돼. 포항제철을 제철소 건립을 맡깁니다. 그러니까 아무 나라도 도와주지 않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 인맥이 있었죠. 일본군 출신. 그것 때문에 박정희가 친일파다 욕 많이 하지만 박정희하고 박태준은 친일이 아니죠. 극일이죠. 어떻게든지 일본을 이기려고 그랬지. 박태준도 마찬가지. 일본의 그 낙가소내 수상이 박태준한테 뭐라 했냐면은 일본 사람한테 너무 잘하고 너무 일본하고 관계를 잘 맺어서 저분이 특이하다 했는데 내가 한 20년 박태준 사장을 지켜봤더니 이 사람은 어떻게든지 일본을 이기려는 사람이구나. 일본으로부터 하나라도 더 배워가지고 우리 민족을 식민지 노예로 삼았던 일본을 이겨보자. 결국 일본을 이기려는 사람이란 거를 내가 20년 지나니까 알았다. 이게 일본 수상의 회고입니다. 그분들은 일본을 이기고 싶었어요. 이기려면 먼저 배워야죠. 격차가 너무 크게 나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그 결국 일본한테 도와달라 했더니 일본이 식민지배 36년 한 거 미안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미국도 안 된다고 그러고 다 안 된다 그러는데 일본이 한국 제철소 짓는 자본과 기술을 제공합니다. 그 명분이 뭐였냐면 대일 청구권 자금. 일본이 우리나라 36년 식민 통치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뜻으로 우리나라에게 경제개발 기금을 지원하는데 그 돈으로 제철소를 짓게 돼요. 이때 일본 입장에서도 독일하고 똑같아요. 저 아프리카보다 못 사는 나라인데 쟤네한테 우리 일본이 갖고 있는 돈을 준다? 그 당시 일본 외환 보유고의 한 10% 정도를 주거든요. 이게 일본 입장에서도 작은 돈이 아니란 말이죠. 이거 줬다가 다 날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결국 일본이 아카자와 쇼이치라는 전문가를 조사단장으로 파견해요. 그 다음 장면이요. 그래서 결국 포항제철에 박태준과 일본인 아카자와 쇼이치, 일본 사람 이 사람이 제철 기술자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분이 기술 고문을 해서 포항제철을 하는데 이 양반이 딱 와서 봤더니 일본 조사자들이 다 저절로 탄식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썼어요. 경주에서 하루를 묵은 우리 조사단은 다음 날 포항 현지를 시찰할 수 있었다. 말이 현장 시찰이지 그곳은 황무지. 바로 그것이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황량한 풍경이었다. 그 황무지 위에 사람이 세운 것이라고는 롬멜하우스라 불리는 목조 건물 하나, 롬멜하우스란 집을 지어놓고 거기서 박태준 회장이 살면서 이 건설을 짓거든요. 집이라기보다 건축 현장에 임시로 짓는 옛날에 학고방이라 그랬죠. 뭐 그런 비슷한 건물 하나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고 그냥 벌판이야. 거기다가 세계 최대의 제철소를 짓는다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울산하고 비슷한 겁니다. 다 벌판이야. 우리 조사단 일행은 기가 막혔고 탄식이 절로 나왔다. 그러나 이상하리만큼 나는 담담했고 이 일은 일본 정부가 꼭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할 뿐이었다. 벌판에 짓는다는데 그 벌판에 지어질 것 같은 믿음을 이 아카자와라는 사람이 갖게 돼요. 왜 그랬느냐? 박태준과의 장시간에 걸친 대화를 통해서 나는 그가 참으로 솔직하며 오로지 제철 산업의 발전을 위해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순수하고 박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고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많겠지만 박 사장이 지휘를 한다면 한국에서의 제철소 건립과 경영이 틀림없이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을 얻었다.
내가 협력해야 했다고 생각한 이유는 박 사장이 나로 하여금 반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만큼 훌륭한 인품을 가졌기 때문이다. 결국 조사를 마치고 일본에 돌아온 나는 매우 긍정적인 보고서를 쓰기에 이르렀고 양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 포항제철 건설이 착수된 것이다. 박태준이 일본어를 잘했습니다. 일본 유학 경험이 있죠. 일본 사람 설득하니까 그 애국심과 박력, 이 조선 남자가 얼마나 멋있는지 그 상남자 같은 매력에 매료가 돼갖고 한국 도와줘야 된다. 아카자와 사장이 보고서를 써서 결국 일본이 한국 제철소 산업을 도와주게 돼요. 그래서 일본 돈이 들어오니까 박태준 사장이 그 돈을 받고 직원들에게 연설합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포항종합제철은 조상의 혈세로 짓는 제철소입니다. 그렇죠? 일제시대 우리가 일본한테 나라 뺏겨가지고요. 피를 흘리면서 고생을 했어요. 그 피값으로 대일 청구권 자금 36년 동안 니네 나라 괴롭혀서 미안해. 일본이 사죄의 의미가 담긴 그 경제협력 자금. 조상의 혈세죠. 우리 조상들이 일본 사람 밑에서 고생 많이 한 그 대가로 받은 그 돈으로 짓는 제철소입니다. 실패하면 조상에게 죄를 짓는 것이고 우리 농민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 왜? 농사 짓는 땅인데 제철소 만든다고 농민들 다 이상하게 만들었거든요. 이 실패하면 조상들한테 죄를 짓고 우리 농민한테 죄를 짓는 것이니 목숨을 걸고 일해야 합니다. 실패란 있을 수 없습니다. 실패하면 우리 모두 우양우해서 영일만 바다에 빠져 죽어야 됩니다. 허허벌판인데 거기서 우양우하면 파도가 넘실거리는 바다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게 포항제철의 유명한 우양우 정신이에요. 이때부터 박태준 대통령이 하다가 안 되면 전원집합 백사장에서 우양우 빠져 죽어. 죽을 각오를 한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아프리카보다 가난한 나라가 국민소득 3만 5천 달러 79달러에서 3만 5천 달러 되는 게 이 정도 독한 정신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우양우에서 바다 빠져 죽든지 제철소 만들어내든지 둘 중에 하나. 이러고 25년을 일하신 거예요. 박태준 회장님이. 기필코 제철소를 성공시켜 나라와 조상의 은혜에 보답합시다. 제철 보국 멋있죠? 철을 만들어서 나라의 은혜에 보답한다. 나라를 지킨다. 이제부터 이 말은 우리의 확고한 생활 신조여 인생 철학이 돼야 합니다. 이루고 허허벌판에서 드디어 포항제철 건설 착공식을 합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그게 1970년 4월 1일. 이번에는 여중생도 안 부른 것 같아. 울산에서는 그래도 여중생이라도 있었는데 박정희 대통령 있고 옆에 박태준 사장 있고 벌판에 세계 최대의 제철소를 짓는다. 이 벌판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연설합니다. 앞 시간에 1961년에 울산에서 루르의 기적을 재현한다 이렇게 연설했어요. 그리고 2년 만에 겨우 한 게 그 루르에 탄광포네라고 광부 보냈습니다. 근데 50년 지나니까 울산이 루르를 능가했어요. 똑같이 포항에서 허벌판에 뭐라 그랬느냐. 공업국가 건설을 위해서는 온 국민이 총역량을 집중해야 하며 포항제철은 73년까지 103만 톤 규모의 공장을 예정대로 완공하면 계속 확장하여 70년대 100만 톤 규모까지 1000만 톤 규모까지 생산 능력을 갖추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 조각 능력이 20만 톤. 근데 3년 후에 100만 톤이 된다. 10년 내에 1000만 톤이 된다. 50배. 참 대단한 사나이들이죠. 이 일을 위해서 박태준 회장이 불철주야 일을 합니다. 자식이라고 외동딸이 하나 있는데 그 외동딸이 쓴 수기를 보면은 맨날 아빠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아빠가 와요. 그럼 초등학교 6학년 다니는 동안에 아빠를 만난 게 2번, 3번이야. 그럼 2번, 3번 동안 아빠가 한 말이 똑같다는 거야. 한 2년쯤 지나 아빠가 와가지고 너 몇 학년이냐? 아이고 우리 딸 많이 컸구나. 그러고 그냥 사라져. 한 2년 지나면 또 와갖고 너 몇 학년이야? 아이고 우리 딸 많이 컸구나. 6년 동안 들은 말이 2마디라는 거예요. 그 맨날 이 딸내미가 아빠는 어디 가서 이렇게 맨날 바빠? 그럼 엄마가 아빠는 나라 위해서 일하신 분이야. 너 절대 아빠 원망하면 안 돼. 아빠 나라 위해서 큰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어렸을 때
나라가 되게 나쁜 건 줄 알았대. 나라가 뭔데 맨날 나라가 아빠를 불러가. 이러면서 포항에서 고생해서 제철소를 짓습니다. 그래서 1970년에 이렇게 시작해서 한 78년쯤 되면요. 20만 톤이 시작했는데 700만 톤, 800만 톤. 이때 되면 벌써 세계가 뒤집어지기 시작해요. 야, 아니 쟤네 나라는 어떻게 철강을 주무르는 게 유태인인데 유태인한테도 막 안 하겠다고 그러고 지들이 하겠다고 그러더니 20만 톤 국가가 550만 톤, 600만 톤, 700만 톤 올라가니까 야, 어떻게 저런 일이 다 있냐?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세계가 포항제철과 박태준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유명한 그 다음 장면이요. 유명한 사건이니까 78년 8월에 포항제철 황무지에서 삽질하고 8년 지나갔고 중국 개혁개방의 지도자 등소평이 일본 최대의 제철소 신일철 이나야마 요시히로 회장을 만나요. 신일철 제철소를 딱 둘러본 다음에 회장한테 간곡히 부탁합니다. 중국 최고 지도자가 한국의 포항제철 같은 제철소를 우리 중국에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이 세계 최대의 제철 재벌이 이나야마 회장이 불가능합니다. 아니 한국은 되는데 왜 우리 중국은 안 됩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5천 년 동안 한국이 우리 중국을 대국으로 섬겼는데 조그만 한국도 하는데 우리 못한다는 거야. 왜 안 됩니까? 제철소는 돈으로 짓는 게 아닙니다. 제철소는 기술로 짓는 것도 아닙니다. 제철소는 사람이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에는 박태준이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 등소평이 열받아갖고 그러면 박태준을 수입해야 되겠군. 이러고 중국 전문가들이 박태준에 대해서 연구를 해요. 14년 지난 1992년에 등소평이 극비리에 박태준을 실제로 만납니다. 그때부터 등소평이 박태준이라는 이름을 기억하게 돼요. 등소평은 세계적인 거물이죠. 중국을 개혁개방으로 이끈 총설계자. 그분이 78년에 충격을 받은 이름이 박태준. 박태준이었기 때문에 중국 제철소는 안 된다. 8년 만에 이런 평가를 들을 만큼 엄청난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이 등소평과 이나야마가 이런 대화를 나누고 한 4개월이 지났어요. 그 다음 장면이요. 70년에 포항제철 1기 그게 성공하는 바람에 20만 톤 제철 능력이 103톤으로 뛰었어요. 그 다음에 포항제철 2기 그게 성공하는 바람에 550만 톤 600톤으로 뛰었어요. 600만 톤 뛰었어요. 이거 기적이죠. 그리고 3기 78년 12월 8일 날 포항제철 3기 설비 종합준공식 이때쯤 되면요. 70년에 삽질을 시작했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포항제철 자네가 맡아야 돼. 박태준한테 명령한 게 67년이에요. 3년 동안 서류 작업했고 돈 빌리느라고 뛰어댕겼고 70년에 삽질을 시작해서 78년에 벌써 40배 규모로 성장했으니까 여러분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자네 그동안 고생 많았네. 아니 무슨 아빠가 딸한테 너 몇 학년이니? 많이 컸구나. 2년 후에 몇 학년이니? 많이 컸구나. 아 자기 부하를 그 정도로 부려먹어서 미안하지 않습니까? 자네 휴가 가서 애 얼굴도 좀 보고 좀 쉬어. 박정희는 그런 분이 아니죠. 우리 세대는 희생해야 됩니다. 이 포항제철 3기 설비 종합준공식에 와서 박정희가 한 연설. 그 다음 장면이요. 1984년까지 우리나라가 철강 생산 능력이 있어서 전 세계 10위권 내에 들어가면 조선, 석유화학, 자동차공업, 시멘트 생산 능력에서 모두 전 세계 10위권 내에 들어간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지금까지 해낸 것도 기적인데 대한민국이 이 정도에 그칠 나라가 아니다. 한민족의 저력이 아프리카보다 못 사는 나라였어요. 오케이. 중진국 수준에서 발전했어요. 오케이. 우리는 1984년까지 세계 10위권으로 들어간다. 10대 강국이 된다. 지금 대한민국은 공업 능력으로 보면 세계 5위권입니다. 왜? 이런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앞에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조선 지금 대한민국 조선이 세계 몇 등이죠? 1위. 석유화학. 한국의 지금 수출품 가운데 1위가 석유화학입니다. 세계적인 강국이에요. 자동차. 한국 대단하죠? 자동차 사람? 이것도 세계 3위 안에 들죠?
시멘트도 한국이 굉장히 발전했는데 요새는 뭐 시멘트가 옛날처럼 이렇게 많이 쓰임새가 없고 이건 수출품이 아니니까 약하긴 하지만 어쨌든 시멘트 생산을 박정희 대통령이 많이 해놔서 전국에 아파트 다 지었잖아요. 옛날에 초가집 살았는데 78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연설한 거 보면요. 이 꿈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세비 10위권 내에 들어가면 조선 이런 게 다 되게 10위 안에 들어간다. 10위가 아니라 3위 안에 들었습니다. 1위도 됐어요. 당대에는 고생을 해도 우리는 희생을 하자. 우리 다음 세대는 근사한 나라를 만들 거다. 이러고 78년도에 세상에 20만 톤에서 한 700만 톤, 800만 톤까지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우양우에서 빠져 죽어라 이러면서 죽도록 일을 해갖고 만들었는데 쉬라고 한 게 아니라 10위까지 가자 우리가. 박태준 회장도 대단한 분입니다. 불철주야 일하면서요. 내 박태준 회장 그 일화를 읽다가 감탄을 한 게 일본 사람들이 포항제철만 놓고 보면 얼마나 고마워요. 일본이 36년 우리 식민 통치한 거 생각하면 분하죠 우리가. 억울하죠. 그러나 또 그 사람들이 포항제철 만들게 도와준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을 욕할 건 욕하고 고마운 건 고마운 거고 이래야 우리가 당당한 자주 독립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 아무것도 없는데 일본이 돈 주고 기술자까지 보내줬어요. 아 근데 포항제철 건설하는데 건물 하나가 박태준 회장이 보니까 잘못 만든 거예요. 박태준이 화가 나가지고 거의 완공 중이던 건물을 헐어버리게 만들어요. 이렇게 하자가 있으면 안 된다. 최선을 다해서 제대로 만들어라. 아주 경영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었죠. 그래서 건물을 헐어버리면서 어떻게 되냐. 이 건물 짓고 공장하는데 일본 내서 보내준 우리 입장에서는 진짜 국빈이죠. 우린 기술이 없는데 일본 기술자 보내줬잖아요. 그걸 일본 기술자를 불러가지고요. 철모를 쓰고 있어요. 공사 현장이니까. 이 철모 위를 지휘봉으로 때렸다 그래요. 그냥 후려 갈기면서 야 임마 너 일본에서 와서 가르쳐주려면 똑바로 가르쳐야지. 이게 뭐야? 대단한 분 아닙니까? 이게 박력이라는 거죠. 박력. 우리가 기술이 없어서 일본 기술자를 빌려갖고 배우는 처지지만 우리가 모르니까 너한테 배우지만 아니 가르쳐주려면 제대로 가르쳐야지. 이렇게 부실공사나 하면 되냐? 이러고 일본 사람 머리, 비록 철모를 쓰고 있지만 그 머리를 지휘봉으로 그냥 냅다 후려갈긴 박력이 있는 사나이죠. 박태준 회장도. 이런 박태준 회장을 죽도록 일만하게 만든 박정희라는 사람도 대단하죠. 박정희 대통령이 얼마나 포항제철을 아끼고 박태준을 아꼈냐면요. 대통령이 지방 순시하다가 뭐 경주라든지 포항이라든지 포항 옆에까지 올 수 있잖아요. 와도 제일 아끼는 제자인데 일부러 만나지 않았다 그래요. 그리고 만나도 잠은 포항제철에서 안 자고 일부러 차 타고 딴 데 가서 주무셨다 그래요. 대통령이. 왜? 내가 가면 박 사장이 바쁜데 대통령 오면 의전하느라고 회사가 다 마비되잖아요. 미안해서 만나고 싶은데도 안 만나고 전화하고 박태준도 그 마음을 알죠. 그 두 분이 합작을 해서 이런 회사를 만들어냈는데 78년에 박태준 회장이 10위권 내에 들어가라 명령을 해놓고 1년 지난 1979년 총 맞아갖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박정희는 포항제철 짓는데 그 바다가 보이는 높은 산에 암자 비슷한 게 있어요. 조그맣게 집을 하나 지어놓고 거기서 맨날 혼자 주무셨어요. 바다를 보면서 생각을 하고 어떻게 제철 산업을 일으킬 건가? 어떻게 한국 경제 발전시키나? 바다에서 맨날 도 닦듯이 스님처럼 그렇게 이제 공장을 지으셨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총 맞았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서 밥도 안 드시고 물도 안 드시고 하루 종일 울면서 안 나오셨어요. 하루 종일. 며칠이 지난 다음에 시급을 전폐하고 나오셔서 각하는 가셨지만 각하가 내리신 명령은 남아있다. 이러면서 제철소 건설을 계속합니다. 그 다음에 전두환 씨가 대통령이 됐죠. 전두환 대통령이 포항제철을 방문했어요. 포항제철 회장실에 딱 들어갔더니 포항제철이 국영기업이잖아요. 그 국영기업이니까 대통령 사진이 걸려 있어야 되죠. 근데 전두환 장군이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 사진을 딱 걸어놓고 그 밑에서 각하 오셨습니까? 전두환 대통령한테 인사를 해요. 그 다음에 노태우 대통령이 포항제철을 방문했을 때 역시 박정희 대통령 사진을 걸어놓고 노태우 대통령을 만나요. 참 박태준 회장도 대단하고 내가 대통령인데 다른 돌아가신 양반
사진이 붙어 있는 걸 보고도 그 앞에서 정중하게 인사하고 아무 말 안 했던 전두환 노태우도 참 사나이다운 면모를 보여주신 분들이죠. 박정희 대통령 사진을 붙여놓고 평생 포항제철에서 일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총 맞아 돌아가실 때 심수봉이라는 가수가 그 자리에 있었죠. 궁정동 만찬장에서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뭐 이런 노래를 부르셨던 권사님입니다. 심수봉 권사님. 그때 젊은 여가수였죠. 그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신 다음에 박태준 회장이 심수봉 씨를 불러요. 그래갖고 제일 갖고 싶은 거가 뭐냐 물어봅니다. 그 심수봉 씨가 가수니까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에 백 피아노가 없었대요. 검은 피아노인데 하얀 피아노 있잖아요. 요게 되게 비싼 거래요. 그래서 백 피아노가 갖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박태준 회장이 세계에서 제일 비싸고 제일 좋은 백 피아노를 딱 사다가 그 박 대통령이 총 맞을 때 옆에 있었던 심수봉 가수한테 백 피아노를 선물해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각하께서 자네 노래를 그렇게 좋아하셨다네. 자네가 노래를 불러서 우리 각하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나란 일에 지친 우리 박정희 대통령 위로가 되어줬으니 정말 자네한테 고맙네. 이러면서 심수봉 씨에게 백피아노를 선물해서 심수봉 씨가 자기 그 쓴 수기에 야 이분은 박 대통령을 정말 존경했구나. 박정희 대통령 때 그 박 대통령 밑에서 막 아부하던 사람들이요. 박 대통령이 총 맞아 돌아가신 다음에는 일제히 180도 바꿉니다. 그 박지만 박정희 대통령 아들이 육사생도였잖아요. 평상시 수업하면 민족 중흥의 기수고 단군 일의 최고의 영도자고 교수들이 맨날 그렇게 막 아부하다가 박 대통령이 총 맞아 딱 돌아가시니까 수업에 딱 들어갔더니요. 교수가 뭐라 그러냐면 야 일국의 대통령이 좀 등치도 있고 얼굴도 훤하게 생겨야지. 박정희가 쬐끄맣고 시커매가지고 그게 농사꾼이지. 그게 무슨 대통령이냐 독재나고. 아들 보는 앞에서 이렇게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세상 인심이 그렇죠.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전성시 사람들이 다 조문하러 오는데 정승이 죽으면 오는 사람 없다 그러죠. 권력이란 게 그런 거예요. 박근혜 씨도 아버지가 총 맞아 죽은 다음에 하도 아버지 독재자고 뭐 여자 관계가 어쩌고 욕을 많이 하니까 너무 마음이 괴로웠고 박근혜가 처녀 시절에 아버지가 뭐라 그랬냐면 딴 놈들은 다 겉다로 속다른데 암흑의 장관 저 사람 진실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떠올라가지고 내가 그 아저씨한테 가서 속상한 얘기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박근혜가 그 장관 집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처녀 때 20대 시절에 아버지가 총 맞아 죽고 근데 그 앞에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방송 기자가 모여있더래요. 언론에 노출되면 안 되니까 독재자의 딸이라고 막 욕먹을 때니까 박근혜가 이렇게 숨어서 그 아저씨가 뭐 하나? 이렇게 듣고 있었더니 기자들 다 있는데 그 장관이라는 사람 박정희 대통령이 저 사람은 진실해 라고 말했던 그 장관이 박정희가 독재를 해서 나라를 망치고 어쩌고 박정희 대통령 욕을 막 하더라는 거예요. 세상 인심이 그런데 박태준이란 이분은 그 노래 불렀다는 가수까지 불러서 피아노 주고 나중에 이 박지만이가 어머니도 어려서 총 맞아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총 맞아 돌아가시고 이게 인간이 정상적으로 살기가 어렵죠. 마약 중독이 되고 어렵고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결혼했잖아요. 그 결혼식 때도 아버지 역할을 박태준 씨가 해줍니다. 왜? 자네가 없으면 내 가족을 누가 돌봐. 5.16 혁명할 때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그 말씀. 그래서 그 신부가 되는 여자 서양희 변호사를 데리고 박정희 대통령 무덤에서 각하 며느리를 보셨습니다. 어느 집안의 어떤 처녀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박정희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죠. 자, 이렇게 제철소를 계속해서 건설하다가 1992년에 그러니까 공사를 시작하고는 22년 박태준이라는 사람이 박정희로부터 영국에 출장 중이었는데 국제전화에서 빨리 와서 포항제철 세워 명령을 듣고 나서 25년 만에 제철소 건설 공정을 마치게 됩니다. 20만 톤에서 시작했는데 1992년에는 2100만 톤. 100배가 넘는 이건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공사를 딱 마쳤어요. 이제 더 이상 공사 안 짓고 쇠만 계속 만들어내면 돼.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 제일 먼저 박태준이 국립묘지 박정희 대통령 묘역을 찾아가죠. 거기서 보고를 합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1992년 10월 3일 개천절입니다. 저 뒤에 박지만 씨가 서 있죠, 아들. 그 옆에 박근영, 박정희 대통령 딸, 박정희 대통령 유가족들 앞에서 박태준 회장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를 합니다. 각하 불초 박태준, 각하의 명을 받은 지 25년 만에 포항제철 건설의 대역사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삼가 각하의 영전에 보고를 드립니다. 포항제철은 빈곤 타파와 경제 부흥을 위해서는 일관 제철소 건설이 필수적이라는 각하의 의지에 의해 탄생되었습니다. 그 포항제철이 바로 어제 포항 광양의 양대 제철소에 연산 조각 2,100만 톤 체제의 완공을 끝으로 4반세기에 걸친 대장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나는 임자를 알아.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어떤 고통을 당해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 자기 한 몸 희생할 수 있는 인물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어. 아무 소리 말고 맡아. 1967년 어느 날 영국 출장 도중 각하의 부르심을 받고 달려간 제게 특명을 내리시던 그 카랑카랑한 음성이 지금도 귓전에 생생합니다. 그 말씀 한마디에 25년이라는 긴 세월을 철에 미쳐 참으로 용케도 견뎌왔구나 생각하니 솟구치는 감회를 억누를 길이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참으로 형국과도 같은 길이었습니다. 자본도 기술도 경험도 없는 불모지에서 용광로 구경조차 해본 적이 없는 39명의 창업 요원을 이끌고 용광로가 어떻게 생겼는지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요. 세계에서 제일 큰 제천소를 25년 동안 지었습니다. 말도 안, 이러니까 한강의 기적이죠. 포항의 모래사장을 밟았을 때는 각하가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자본과 기술을 독점한 선진 철강국의 냉대 속에서 국력의 한계를 절감하고 한숨 짓기도 했습니다. 터무니없는 모략과 질시와 수모를 받으면서 그대로 쓰러져 버리고 싶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박태준 회장이 포항제철을 통해 막 발전하니까 사방에서 시기하고요. 박태준이 돈 떼어먹었다. 포항제철 사장 바꿔야 된다. 정치권이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그 질시와 냉대를 다 받아. 그래도 박정희 대통령이 무슨 소리야. 이게 박정희가 어떻게 보면 무소불위의 독재에 가까운 권력 가졌기 때문에 박태준을 지켜줄 수 있었던 게 또 가능했던 겁니다. 그때마다 박태준 지켜줬어요. 그때마다 저를 일으켜 세운 것은 철강은 국력이라는 각하의 불같은 집념, 그리고 13차례에 걸쳐 건설 현장을 찾아주신 지극한 관심과 격려였다는 것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포항제철 4기 완공을 1년 앞두고 각하께서 졸지의 유명을 달리하셨을 때에는 철강 2천만 톤 생산국의 꿈이 이렇게 끝나버리는가 절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철강 입국의 유지를 받들어 흔들림 없이 오늘까지 일해왔습니다. 그 결과 포항제철은 세계 3위의 거대 철강 기업으로 성장하였으며 우리나라는 6대 철강 대국으로 부상하였습니다. 각하를 모시고 첫 삽을 뜬 이래 지난 4반세기 동안 연인원 4천만 명이 땀 흘려 이룩한 포항제철은 이제 세계의 철강 업계와 언론으로부터 최고의 경쟁력을 지닌 철강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찌 제 힘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필생의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이 순간 각하에 대한 추모의 정만이 더욱 새로울 뿐입니다. 임자 뒤에는 내가 있어 소신껏 밀어붙여봐 하신 한마디 말씀으로 저를 조국 근대화의 재단으로 불러주신 각하의 절대적인 신뢰와 격려를 생각하면서 다만 머리 숙여 감사드릴 뿐입니다. 무덤에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마치 살아있는 상관에게 보고하듯이 각하께서 맡기신 일 25년 만에 제가 해냈습니다. 박태준이 보고를 합니다. 자, 그 박태준 회장이 세상을 떠나셨죠? 그 다음 장면이요. 마지막 유언이 뭐냐? 박정희 각하 곁에 묻어달라. 참 한국 남자의 의리가 얼마나 멋있나.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장면이죠.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실화입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박태준 회장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분이
그 세계적인 재벌을 만들었는데 포항제철 지분 0%입니다. 0%. 포항제철 주식이 단 한 주도 없으셨어요. 김영삼 정권 때 정치권의 박해를 받아갖고요. 일본 망명했을 때 일본에서 13평 아파트에 살았어요. 이 세계 재벌 회장이. 포항제철은 나라에 바치는 거지 내가 돈 벌기 위한 게 아니다. 주식을 한 주도 안 가져. 한 주도. 0%. 지분율 0%. 13평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박정희 대통령 생신날 사진 놓고 절하고 제삿날 사진 놓고 절하고 나중에 이 딸이 기독교인이라 딸의 전도를 받아서 이분은 예수를 믿으셨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남은 유품이라는 게 지극히 검소하기 짝이 없는데 평생 이분이 혼자 주무셨던 가족이랑 떨어져 있으니까 맨날 혼자 주무셨죠. 평생 혼자 주무셨던 침대 그 머리맡에 붙여놓은 액자예요. 짧은 인생을 영원한 조국에. 내 인생은 짧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해야 된다. 참 이런 애국자들이 있어서 후손들이 지금 편안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박태준 회장이 돌아가시기 전에 6.5 연설문을 남겼습니다. 연설문을 써놓고 그 연설할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병세가 좀 심해지셔서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 연설문이 6.5로 남게 됐어요. 어떤 연설문이냐면 박정희 동상 제막식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독재자라고 지금도 욕을 많이 먹는데 그분 동상 제막하는 날 박태준 회장이 연설하기로 했다가 결국은 제막식을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 장면이요. 요 이제 박정희 대통령 동상 제막식인데 연설문이 꽤 깁니다. 중요한 부분만 소개하면 이 뜻깊은 자리를 빛내주시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내빈 여러분 어느덧 저의 인생은 황혼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사무치게 그리운 얼굴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고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그리운 각하, 드디어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으로 일어섰습니다. 1978년에 바닷물에 빠져 죽어라. 그렇게 독하게 밀어붙여서 겨우겨우 중진국이 된 그 포항제철 와갖고 하신 말씀이 세계 10위권 가야 된다 우리가. 근데 박정희는 그 말을 하고 대한민국 10위권 되는 걸 못 보고 그냥 총 맞아서 갔습니다. 박태준은 오래 살아서 그걸 보신 거예요. 각하께서 말씀하시던 10위권. 드디어 대한민국 해냈습니다. 5,000년 빈곤의 대물림을 확실하게 끝장냈습니다. 그 물적 토대 위에서 민주주의를 성장시키고 문화를 꽃피우고 평화 통일을 추구하고 복지사회를 다시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박정희 시대의 의미입니다. 그분이 잘못하신 게 많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요. 박정희 이전 5,000년 동안 이 나라에서는 끊임없이 사람들이 굶어 죽었어요. 국민 대부분은요. 70% 이상은 하루에 밥 세 끼를 못 먹었습니다. 그 세월이 5,000년이에요. 박정희라는 사람이 18년 동안이요. 밥 세 끼 다 먹고 간식까지 먹고 자가용까지 몰 수 있는 나라로 바꿨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조금 어려우신 분들도 좋은 차는 아니라도 차 많이들 갖고 계시잖아요. 그죠? 돈 별로 없는 청년들도 마음만 먹으면 중고차라도 살 수 있는 나라가 됐어요. 5,000년 동안 없었던 거를 박정희라는 사람이 18년 만에 바꿔놨습니다. 그렇게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더니 그래서 대한민국이 먹고 살기만 하게 됐나요? 먹고 살게 됐더니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BTS가 나와서 음악으로 섞어나오고 김연아가 피겨로 섞여나고 한류 열풍이 물고 경제적인 기반이 되니까 먹고 살만해져야 그 다음에 문화라는 것도 발전하는 겁니다. 학문이라는 것도 발전하고 그 기반을 박정희가 놓은 거죠. 기반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물적 토대 5,000년 빈곤의 대물림을 끊고 그 물적 토대 위에서 민주주의라는 게 생겨나고 문화가 꽃피우고 평화 통일을 추구하고 복지사회. 옛날엔 다 굶어 죽고 그랬는데 지금은 가난한 분들 국가에서 어떻게든지 도와주잖아요. 국가에서 주는 수당만 받아도 대한민국 굶어 죽진 않을걸요. 아마 그렇지 않습니까? 최소한 영양실조는 안 걸릴걸요. 지금도 전 세계 20억이 굶고 있는데 옛날에 대한민국도 그런 나라였는데 이제는 복지국가가 됐어요. 박정희가 만들어 놓은 토대 위에서 계속 대한민국이 성장한 거죠.
자, 박정희 동상에 대해서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시민의 이름으로 세운 이 동상은, 이것도 좀 마음이 아프죠? 이런 분은 국가의 이름으로 동상 세워야 되는데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국가 예산으로 세운다 그러면 좌파들이 난리가 나겠죠? 시민의 이름으로 세워, 시민들이 돈 모아서. 시민의 이름으로 세운 이 동상은 하나의 기념물이 아닙니다. 한국 사회에는 여전히 박정희 대통령의 공과를 따지는 시비가 있지만 무엇보다 지도력에 대하여 진실로 권해하는 사람은 여기에 와서 사색해야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제 조국 번영, 민족 중흥, 민환 복지의 영원한 길잡이로서 여기 생사 곁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명연설입니다. 박정희를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고 욕할 수도 있습니다. 이승만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잘못한 거 비판해야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강연을 많이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아마 한국에서 제가 강연을 제일 많이 했을걸요. 잘한 건 잘한 거고 못한 건 못한 겁니다. 잘한 건 보고 배워야죠. 못한 건 따라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야 부강한 나라 되지 않겠어요? 우리 후손들이 그래야 아이들이 초미하게 바르게 자라지 않겠습니까?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못한 건 못한 거고 잘한 건 잘한 건데 중요한 건 뭐냐? 지도력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 내가 한국 사회에서 리더가 되겠다. 만백성을 살리는 크리스찬이 되겠다. 뭔가 리더가 되겠다는 꿈을 가진 사람은요. 박정희 대통령 동상 옆에서 박정희를 생각하면서 정말 고뇌해야 됩니다. 지도자란 누구냐? 누가 진정한 이 나라 리더냐? 말로만 윤리 도덕이야. 국민들 굶어 죽어도 관심이 없어. 굶어 죽어도 아래 것들은 예의를 지켜라. 외적이 쳐들어와도 성심성의껏 다 해줘야 된다. 중국한테 맨날 사부하고 사대하고 그 조선조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말로는 자유고 인권이고 평화고 그러면서 하는 짓 보면요. 경제에는 관심이 없어도 집값 계속 올려놔. 집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양반 상놈 만들고요. 어린 애들한테 동성애 같은 거나 잔뜩 가르치고 중국은 말이고 우리는 팔이다. 중국한테 붙어 있어야 된다. 중국은 대국이 우리는 소국이다. 중국한테 굽신거리기나 하고요. 김정은이 눈치 보느라고 대한민국에 살겠다고 목숨을 탈출한 북한 주민 돌려보내갖고 죽게 만들고 우리나라 공무원이 총 맞아 죽고 시체까지 북한이 불태웠는데 그걸 장관이라는 사람들이 다 축소하고 중국, 북한한테 아부하고 대한민국이 뭐가 부족해서 김정은이한테 그렇게 무섭다고 쩔쩔맵니까? 우리나라 경제를 20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북한인데. 그래놓고 또 북한한테 욕은 욕대로 다 먹죠. 삶은 소대가리다. 뭐 이런 욕을 먹어도 뭐라고 대답하냐면 훌륭하신 지도자시다. 김정은이 찬양이나 하면서 국민들한테 동성애나 가르치면서 세계 최고 기술, 원자력 기술 같은 건 쓰지도 못하게 만들면서 말로는 민주인권을 주장하는 그들이 과연 지도자인가? 독재자라고 지금까지 욕을 먹고 있지만 욕하려면 욕해라. 박 대통령이 생전에 가장 많이 하신 말씀.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내가 죽으면 내 무덤 와서 침 뱉어. 나 욕해. 난 욕 먹어도 싸. 난 괜찮아. 나는 욕을 먹더라도 내 다음 세대는 내가 겪었던 배고픔은 절대로 물려줄 수 없어. 실제로 우리나라 역대 지도자 가운데 가장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인물이 박정희예요. 지지리도 못 사는 농민의 가정에 태어나서 박정희 대통령 어머니가 또 나이가 많으신데 딸이 시집가서 딸하고 어머니가 같이 임신을 한 거예요. 45세. 그럼 창피하잖아요. 나이 들어서. 뱃속에 있는 박정희를 지우려고 그 당시엔 그 이게 피임 수술 이런 걸 못 하니까 막 절구방아를 안고 쓰러지고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양잿물 같은 거 마셔서 뱃속에 있는 애를 지우려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키가 조그맣게 아주 작은 체구가 돼서 나왔죠.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맨날 밥 굶고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가 지우려고 온갖 고생을 다 했던 그 박정희라는 지도자가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나는 후손들한테 욕먹어도 좋다. 단 내가 겪었던 약한 나라의 서러움, 가난한 나라의 고통과 슬픔, 배고픔, 그건 후손들한테 물려줄 수 없으니 너희들은 내가 만든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내 욕을 하고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박정희의 비극적인 생애가 던지는 질문입니다. 누가 지도자입니까? 누가?
말만 뻔질하는 사람이 지도자인가? 정말 인류 역사상 최초로 3천만이 넘는 사람을 불과 18년 만에 절대 빈곤에서 탈출시킨 단 한 명의 지도자. 그게 박정희입니다. 그분을 욕하더라도, 그분이 잘못한 것은 비판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뭔가 내가 한국 사회에 기여하는 인생을 살고 싶다, 꿈이 있으신 분들은 지도자란 누구인가,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이 비극적인 그러나 영웅적인 박정희의 생애를 반추하면서 질문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박정희와 부국강병의 시대는 대한민국의 위대함, 아무것도 없는 잿더미 시체더미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룬 한국인들의 그 총명함과 투지와 열정, 박정희와 박태준 콤비가 보여주는 한국 사람들의 의리, 멋, 한국인들이 얼마나 멋진 민족이고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역사의 명장면입니다. 이 역사를 기억하고 나라 사랑하고 기도하고 행동하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은 기독교인이셨고 박정희 대통령은 안타깝게도 기독교인은 아니셨지만 공산주의 이기고 나라 발전시키려면 기독교가 있어야 된다. 기독교 사상, 성경 말씀, 이게 얼마나 좋은 생각인지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아예 대놓고 기독교를 장려하셨고 박정희는 대놓고는 못했지만 기독교가 전파되는 것에 아주 애를 많이 쓰셨어요. 자,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개인이든 가정이든 국가든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살아납니다. 아멘이시죠? 그 말씀이 내면화돼야 되고요. 그 말씀이 신념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만 와서 그냥 예배드리고 일주일은 내 맘대로 살고 그 정도 가지고는 힘이 안 나와요. 성경으로 탁 집중이 돼야지. 내 인생이 하나님 말씀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그 성경적인 사고방식 갖고 가니까 잃었던 나라도 되찾고 가난했던 나라도 부강하고 이 성경적 가치관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내면이 되고 생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해서 그냥 교회 숫자만 늘어나는 게 중요하지 않고요. 이 박정희처럼 기독교가 얼마나 필요하고 위대한지를 아는 사람. 더 좋은 건 이승만 대통령처럼 본인도 기독교인이고 또 그 기독교를 교회에서만 믿은 게 아니라 기독교를 가지고 나라를 새롭게 했던, 나라를 세우고 만백성을 살린 하나님, 우리 예광교회에서 그리고 한국교회에서 이 기독교가 내면화되고 기독교가 신념화되고 기독교 신앙인들이 불꽃같이 일어나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우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선교의 대국으로 사명 감당하는 나라로 대한민국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예수 잘 믿는 인재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